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들이 옛날과 다른 모습이어서 질문자가 실망했을 뿐입니다. 질문자는 지금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된 아들을 두고 매일 우는 부모와 같아요. 아들이 사고만 안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에 빠져서 매일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라면 아들이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됐더라도 그래도 너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아들은 지금 정신적으로는 병을 앓고 있어요. 환자로 생각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아도 옛날 모습을 100% 회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80%만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 회복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다가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80%밖에 회복이 안 되었다면 80%만 회복해도 너는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이 옛날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집착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이도 괴롭고 질문자도 괴롭게 살아야 해요. 나이가 60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옛날처럼 젊은 피부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집착하면 죽을 때까지 괴롭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 집을 사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옛날 집값으로 되팔 수 있을까? 이런 집착에 빠지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서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를 받더라도 옛날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옛날처럼 돌아와도 좋고 옛날보다 10% 부족해도 좋고 20% 부족해도 좋아야 합니다. 치료 결과가 어떻든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서 회복한 그 선에서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지금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의 욕심이 문제예요. 질문자의 입장에선 아들이 옛날처럼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왜 욕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두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된 아이가 다시 두 다리로 걷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이가 60이더라도 40처럼 젊은 피부를 갖고 싶은 것뿐인데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아들이 예전과 같기를 바라는 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질문자의 괴로움은 아이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고 진찰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 치료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면 아이가 특별히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방에 두면 됩니다. 그 모습을 못 봐내면 그것은 자기 문제이지 아이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괴로운 것이지 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두란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저렇게 안 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자연 치유가 되어 증세가 좋아져서 방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빠지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얘기하면 입원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해서 강제 입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의 상태가 나빠져도 나쁜 게 아닙니다. 더 나빠지면 강제 입원이 가능해지고 자연 치유가 되면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자꾸 아이가 옛날처럼 되기를 원하면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미래는 어떡하냐고요? 아이가 죽어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그 상태로 두고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런 아이를 둔 나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죽어도 아내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자식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죽어도 부모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는 인간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아이가 옛날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사주팔자도 아니고 전생의 죄도 아니고 하느님의 벌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는데 계속 얼음 타령을 하는 것과 같아요. 질문자가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기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 탓을 그만하셔야 해요. 아이가 어디인가에 부딪혀서 다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볼 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먼저 아팠구나, 그랬구나 하고 공감을 먼저 해줘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괜찮아, 큰 문제는 없어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우리 아들은 괜찮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아들을 둔 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것 봐, 엄마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너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엄마가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엄마부터 온갖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자녀도 정신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잘못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얼굴을 밝게 하고 웃으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질문자는 이게 다 저 사람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윤리가 왜 필요하고 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윤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윤리나 도덕 학교 교육만으로는 안 되니까 법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법률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납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비용 등 국회 유지 경비가 엄청납니다. 또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교도소 등 사법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따지는 검사가 있고 또 그걸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률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고액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윤리나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법률 문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면 결국 국가 재정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요즘 미국을 보면 소송 비용이 너무 커져서 사회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그마한 사건만 생겨도 소송을 하고 그에 들어가는 변호사비가 천문학적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일은 사람 사는 곳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사회에 따라 그런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돈을 떼먹고 주지 않는 건 형사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돈을 받기로 한 질문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지만 범죄 전체로 따지면 큰 죄에 들어가지는 않는 범주입니다. 반면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성폭행하거나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재산상 큰 피해를 주는 건 큰 범죄예요. 그런데 돈을 빌리고 주지 않는 것이나 물건을 빌려가서 갖다 주지 않는 건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질문자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법 체계에서 따져보면 지금 질문자가 겪는 어려움은 비교적 가벼운 죄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범죄에 속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 살지 못하고 절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쩌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피해서 절에 들어가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닐까요? 질문자가 아버지를 보고 무책임하다고 느꼈듯이
만약 질문자가 이대로 절에 들어가서 산다면 질문자의 남편이나 자식은 질문자를 보고 무책임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뚜렷한 출가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갈등으로부터의 도피처로 생각하면 출가 생활도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질문자는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온갖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일을 그만두는 건 마치 여름에 시원한 물에 들어가려고 해수욕장에 가놓고 바닷물이 차가워서 해수욕을 안 하고 돌아오는 것과 같고,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가놓고 너무 추워서 스키를 못 하겠다고 집에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사업을 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합니다. 거래를 해보면 나한테 이득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저 주고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10명을 만나면 10명이 다 사기를 치거나 손해를 끼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사람이 5명에 1명꼴로 있느냐 10명에 1명꼴로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떤 사회에도 그런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의 비율이 낮으면 좋은 사회고 그런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나쁜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사회가 정말 나쁜 사회였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우리가 정치인들 비판을 자주 하는데 모든 정치인이 다 나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도 있고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인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장사할 때도 신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신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 중에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찰도 있고, 교사 중에도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사도 있어요. 스님, 목사, 신부도 모두가 훌륭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새 속에 살듯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는 사람이 많다 보면 온갖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만 그 비율이 어떤 집단은 비교적 많고 어떤 집단은 비교적 적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좋은 집단도 없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나쁜 집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는 자기 취향과 성향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식대로 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점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런 게 싫으면 절에 들어갈 게 아니라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벼나 콩은 사기를 안 칠 거예요. 대신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병충해가 들면 수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누가 사기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요즘 농사를 짓는데 작년에 고추를 비롯해서 채소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채소 수확량이 적으면 가격이 비싸니까 좋은 면도 있죠. 여러분도 작년 장바구니 물가를 생각해 보시면 채소 가격이 많이 비쌌을 거예요. 실제로 농사를 지어봤는데 작년에는 채소 농사가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작년 기후가 저한테 사기를 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농사도 못 지어요. 어떤 때는 평년에 비해 수확량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적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가 계산을 해봐야죠. 질문자도 만약 10명을 상대하는데 9명은 약속을 지키고 1명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당장 장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1명에게서 생기는 손실을 나머지 9명에게서 생기는 이익으로 채울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익이 손실을 채운다면 장사를 계속해야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면 감정에 빠지기 쉬워요. 질문자가 불교를 잘못 받아들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 계율을 배우고 나면 내가 그런 걸 안 해야지, 남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원래 가르침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하면 양약이 되고 남에게 적용하면 독약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하면 좋은 용도의 칼이 되고 남에게 적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비수가 됩니다. 제가 불교대학 수업 때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질문자는 아직 그걸 남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 한 해 농사가 안 되었다고 아예 농사를 안 지으면 되겠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원래 몇 년마다 한 번씩 흉작일 때도 있고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풍작일 때도 있습니다. 장사를 해도 어떤 장사는 이익이 많이 남고 어떤 장사는 본전하는 것도 있고 어떤 장사는 손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봐가면서 잘 대응해야 합니다. 설령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거나 내가 이익에 너무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장사를 때려치우겠다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정토회에서는 이런 이해관계를 금지합니다. 회원들 사이의 돈거래나 어떠한 이익과 관계된 상거래를 일체 금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그중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명함도 일절 못 돌리게 합니다. 정토회에 오면 수행적으로만 관여를 하지 사적 거래를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종종 사고가 생깁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거래를 했는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제명입니다. 정토의 원칙상 이익과 관계된 상거래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격하게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정토의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그런 일이 덜 생기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모든 학생들이 사고를 안 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학생들도 있고 물건을 훔치는 학생도 있고 밖에 가서 사고를 치거나 성추행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사람이 많다 보면 생기는 일이에요. 정치인들에게 아무리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해도 그중 받는 사람이 생기고 선생님들한테 아무리 아이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도성 지순례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리 조심하라고 사전에 일러줘도 엉치뼈가 부러져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한국으로 이송한 사람도 생기고 인도 물을 먹지 말라고 누차 일러줘도 덥다고 사 먹고는 설사를 3일 동안 하고 앰뷸런스에 실려 다닌 사람도 생겼어요. 챙겨오라는 준비물을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여권을 어디에 넣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도 나오고 사람이 많다 보면 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인도성 지순례를 하지 말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없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도 각자 물건을 안 잃어버리려고 하지만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심하면 그 확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부정적인 경우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어요. 한두 사람이 신경 쓰이게 하는 것도 그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고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싫다 하면 그만두는 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해서 그만두는 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만약 그런 관점을 가지고 출가를 하거나 절에 들어와서 살면 이제는 스님들을 보고 어떻게 스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처럼 똑같이 시비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늘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많은 업종이 있고 적은 업종이 있고 그렇게 업종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직업을 보면 예를 들어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속 날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에서는 언제까지 뭘 해주겠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는 또 날짜를 잘 안 지킨다고 서로 난리예요. 건축 자재 공급이랑 인부 등이 맞물려서 일이 조금 거칠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그보다는 비교적 신사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업종도 있는데 이것도 업종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지 어딜 가나 갈등의 요소는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따져서 업종을 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너무 좋으면 상대가 결혼했든 안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자기 친구의 엄마를 이혼시키고 결혼한 사람이 대통령도 됐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좋으면 다가가 보세요. 물론 죄책감은 들 겁니다. 결혼해서 사는 사람을 이혼시키면 죄책감을 가져야죠. 질문자도 자기 아빠가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와 연애하거나 결혼하겠다고 하면 상처를 안 받겠어요. 그 여자가 안 미울까요? 그런 미운 짓을 질문자가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짓을 해놓고 미움을 안 받겠다면 그 생각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게 진짜 나쁜 신보잖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연애를 한다면 질문자의 부모도 반대할 거고 상대의 부인도 반대할 거고 그 집 아들, 딸도 어쩌면 자기 또래거나 좀 더 어릴 텐데 아들, 딸도 비난하겠죠. 학교에서 친구들도 비난할 거예요. 그런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 행위는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면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난받을 짓을 하고도 비난을 안 받겠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려놓고 안 갚겠다는 신보하고 같잖아요. 남의 가정을 파괴해놓고 아무런 비난도 안 받고 축복받고 싶다면 그건 머리가 잘못된 사람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좋더라도 남에게도 피해를 주고 나에게도 길게 봤을 때 손실이 많다면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고구마가 먹고 싶어도 거기에 쥐약이 들었다면 안 먹어야죠. 고구마가 먹고 싶은데요. 정말 냄새가 좋은데요. 이런 얘기하면 뭐 해요? 그러면 저는 먹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나? 라고 하겠죠. 저는 해볼 수도 있다. 죽고 싶다면 쥐약 먹고 죽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쥐약이 들어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번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먹고 죽어라라고 하죠. 자기가 먹고 싶다는데 먹고 죽으면 되죠. 나이 든 남자에게도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젊을 연인들은 남자 여자 모두 젊으니까 내가 잘했느니 하면서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한 20살 많으면 젊은 여자와는 말다툼을 하기보다 포용을 해주겠죠. 또 어디 차를 마시러 가도 돈을 다 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고요. 차도 고급 차를 타겠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좋을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주위의 젊은 남자들보다 스승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품위도 있고 예절도 있고 어디를 가도 편안하고 돈을 쓰는데 여유도 있고 하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고생들이 선생님 좋아하고 대학생들이 교수님 좋아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따른다는 거를 알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만 자기에게도 친절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부잣집에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온갖 남자들이 결혼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는 왕자도 있고 재벌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남자가 결혼 신청을 하니까 세상 남자들이 다 고만고만해 보여서 어느 남자를 고르면 좋을지 선택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결혼이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 설법을 듣고 나서 부처님에게 완전히 매료가 되었어요. 부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남자하고는 차원이 달랐고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처님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봉사도 했습니다. 부처님도 자신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못생기고 옷도 초라한 여성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분한테도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한테만 잘해준 것이 아니었네. 저 여자한테도 잘하네. 그러자 마음의 열정이 점점 식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약간 금이 가니까 그 뒤부터는 부처님께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법문을 들어도 재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나라의 왕자가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웃나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부처님이 이 나라 저 나라로 법문을 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그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 여자는 왕자와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인 왕이 돌아가시고 자신의 남편이 왕이 된 상태였습니다. 즉, 왕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궁에 있는 시녀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뒤에 가서 가만히 들으니까 한 궁녀가 궁 밖에 나갔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을 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궁 안에 있던 모든 시녀들이 그를 통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왕후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부처님이 옛날에는 내 것이었는데 지금은 하찮은 궁녀들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왕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대왕이시여, 이 궁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야, 바로 나지. 그런데 당신이 이 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궁에 있는 궁녀들이 다 궁 밖에 있는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궁녀들이 궁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와서 전부 그 사람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밖에 가서 그 법문을 듣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왕은 궁녀들이 궁 밖에 나가 부처님의 법문을 못 듣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었지만 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 밖의 사람들도 법문을 못 듣게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부처님과 상가 대중에게 공양도 못 드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부처님과 상가 대중에게 공양도 올리지 말라고 하고 법문도 듣지 말라고 하니 부처님과 상가 대중은 아무도 밥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늘 환대를 받다가 이 나라에서는 냉대를 받게 되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모두 다른 나라로 가시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냉대하잖아요. 그래, 그럼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도 냉대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또 다른 나라로 가죠. 그럼 그 나라에서도 냉대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또 다른 나라로 가죠 뭐.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여, 너는 무슨 잘못을 범해서 그렇게 늘 쫓겨다니느냐? 부처님은 사람들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늘 똑같은 일상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가 부처님을 좋아했다가 자기가 미워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거나 나는 결혼까지 하고 싶은데 연애하는 선에만 머무르자고 하면 그가 실망스럽고 밉겠죠. 좋아하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질문자는 지금 너무 자기 감정에 빠져서 객관적 상황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좋다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세상에서 온갖 비난과 질시를 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고소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각오가 아니라면 먹고는 싶지만 독약이 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떼야 해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인생에는 어떤 게 좋고 나쁘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신 그 길을 가려면 피곤하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겠죠. 근데 자기 같은 수준이면 벌써 중간에 가다가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중간에 가다 나가 떨어지면 상처만 입고 소문만 나고 아무런 이익이 없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죠. 안 그러면 천하의 비난을 받더라도 인생을 걸든지요. 세상에 100%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본인이 100%를 믿었기 때문에 1%만 잘못해도 친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 친구는 애시당초 99%의 친구였어요. 그만한 친구 지금 딴 데 가서 구할 수 있나요? 99%짜리 친구 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100%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반지가 보입니다. 이거 100% 순금인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 99% 금입니다. 그럼 가짜입니다. 기준이 100%라면 99%도 가짜입니다. 그런데 99%면 금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99%짜리 금을 버리겠습니까? 99%도 충분히 좋은데 100%가 아니라서 버리는 꼴이 됩니다. 버리고 나면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99% 찾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인 줄 알았는데 99%인 것을 알게 되어서 상처를 입었는데 이거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99%도 좋은 거니까 가지고 있으시겠습니까? 이때 본인의 마음을 따르면 됩니다.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는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보다는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법륜 스님이 100%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에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에도 100%는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1m라는 이야기를 할 때 1m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0,99m라든지 1,000001m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m에 가까운 근사치를 1m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100%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나 내가 칭찬을 했을 때 상대가 나를 칭찬할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요. 내가 상대를 비난하면 상대가 나를 비난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칭찬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칭찬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믿으면 내가 상대방을 믿지 않을 때보다 나를 신뢰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정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갈 뿐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했을 때, 나쁜 말을 했을 때보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확률이 높겠구나. 그뿐입니다. 세상의 친구를 사귈 때 동네 깡패들보다 조금 더 믿을 수 있다.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질 나쁜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싶으면 계속 친구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와 모든 걸 함께 해줄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인정하라. 사람들은 선호도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가족처럼 예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보기만 해도 기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에서는 뱀을 애완용 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인 마트에 가면 애완용 뱀을 팔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쥐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애완용으로 쥐를 키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 성향에 안 맞으면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인생 상담을 하는 것을 두고 여러분은 스님이 우리 사는데 가까이 와서 내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해주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을 보면 열렬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성향이 다릅니다. 취향도 생각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취향만,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십시오.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하고, 두 번째,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면 세상에 갈등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배우자가 나와 식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대로 말한다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얘들은 학교를 보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방과 책상도 주는데 공부를 안 하니 이해를 못하지요. 선생님을 채용할 때 모범생으로 착실하게 자란 사람들보다 과거 중학교 고등학생 때 사고를 쳤거나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착실히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된 사람을 채용하면 아이들이 농땡이를 쳐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그랬지. 지금은 생각을 바꿔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쟤도 좋아질 수 있겠다고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착실한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사고 안 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학생이 이럴 수가 있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도 힘들고 아이들 교화를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가치관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온갖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지역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종교 간의 갈등도,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식으로만 사물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안 생깁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라면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내 멋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좋아서 보기만 해도 죽고 못 사는데 상대방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죽도록 싫어하듯이 다릅니다. 그걸 지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간의 삶의 원리를 이해하더라도 바로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질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바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놓쳤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가벼운 자세로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과거엔 내가 어렸고 어리석었다. 이치를 이해 못해서 질투도 하고 짜증도 냈구나. 앞으로는 바보 같은 짓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하고 본인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나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다, 죄송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사과를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으려는 것도 내 욕심입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과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있어? 이러면 또 싸움밖에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이 불편하면 사과를 하고 이후에 사과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영역이니까 공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니 지나간 과거는 내려놓고 지나간 인연은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실수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비장한 결심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 인간관계를 왜 맺을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이 관계를 잘못 맺으면 안 맺으니 보다 못합니다.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관계 맺기를 꺼리게 됩니다. 이에 군중 속의 고독이지요. 옛날에는 자기 가족과만 관계를 맺으면 됐습니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부족 사회가 되고 그게 더 확대되면서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모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옵니다. 내 생존의 세계는 이미 세계화가 되어 있는데 내 의식은 혼자 외톨이입니다. 여기에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하느냐?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부모는 어떻게 모셔야 하느냐? 이거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기본은 같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관계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머리가 다 까맣지요. 서양 사람은 눈이 파랗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눈이 두 개고 입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에 남은 나와 같다 혹은 나와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나와 고향이 같고 나온 학교와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반갑지요. 같은 점을 발견하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애인이 되기도 하고 직원으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 보니 어떤가요? 입맛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자꾸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원래 그랬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큰 발견을 한 것만큼 상대가 변한 것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면이 강해지면 서로 만나고 시간이 지나서 서로 싫어하는 점이 강해지면 반응이 신통치 않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싫어하기도 하고 또 다시 좋아지기도 합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움직였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배신했다고 따집니다. 그런데 배신한 본인에게 따지고 보면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배신당했다는 사람은 엄청 분노하는데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음 간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같다는 전제 때문에 다른 것을 발견했을 때 실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 안 하면 괴롭고요. 인정하면 안 괴롭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존중은 서로를 받들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을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나와 같아야 한다는 틀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나와 생각도 같아야 하고 취미도 같아야 하고
입맛도 같아야 한다. 그런데 안 같은 걸 잡고 같아야 한다고 우기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널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은 강요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이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남을 고치는 일은 어렵고 나를 고치는 일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과 힘이 강한 사람이 싸우면 힘이 센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면 힘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 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다가 막판에는 화를 못 이겨서 때리기도 합니다.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장한테 힘으로 끌려갑니다. 소위 국가도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휘둘립니다. 세상이 옛날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워도 친구 사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않고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장사하는데 신뢰가 안 가는 관계라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끊으면 곤란한 문제가 있거나 다른데 거래할 곳이 없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년 전을 생각하면 굴착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200년 전을 생각하면 자동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전기불과 전기톱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계가 발명이 되고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그만큼 자연이 많이 파괴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다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인터넷과 텔레비전이 나와서 뉴스가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아는 것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나쁜 것도 굉장히 빨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옛날 같으면 그 지역에서 발생했다가 사라질 텐데 과거와 달리 인류가 전 세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서 전 세계로 순식간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 기술은 도덕성과 가치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유리한 것이 나중에 불리한 것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 지금은 지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천국 같아도 지금 사람들 역시 괴로움이 존재합니다. 옛날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 같은 세상이라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아도 지금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 무엇이 개발되어도 인간의 괴로움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무엇이 개발되어도 인간은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이 개발되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숫자와 문자를 발견한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 100개 내지 1000개 이상은 헤아리기가 어려웠는데 숫자가 발명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문자가 발견되면서 수많은 경험을 기록해서 먼 곳까지 후대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술 개발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하지만 옛날 문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격적인 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자로만 전달이 되다 보니 점점 지식화되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의 기술 개발도 인간의 사고를 편향된 쪽으로 흘러가게 하거나 나쁜 것을 빠른 속도로 전달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또다시 적응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오지 마을 숲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선진국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못 살 겁니다. 매일 물을 길어 물동이를 이고 1km 이상의 거리를 오가며 살 수 있겠어요. 하루에 4번 물동이를 이고 와야 온 가족이 겨우 밥을 해 먹을 수 있는데 그 물을 갖고 무슨 목욕을 하고 무슨 빨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욕과 빨래는 거의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적응해서 산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그런 모습만 보고 살면 그런 환경이 아무렇지도 않고 원래 사는 것이 그런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에게 거기서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반대로 그 사람들이 선진국에 오면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천국 같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서는 인간의 차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숲속 마을 오지에는 차별이 없어요. 선진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온갖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하면 변하는 대로 인간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괴로울까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는 기성세대가 가장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산업사회로 변화할 때 농사를 20년씩 지은 40대들은 기계를 만지는데 서툴렀어요. 그런데 20살이 안 된 젊은이들은 금방 적응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도시에 와서 노동자가 되어 빠르게 적응을 해나갔고 가족을 거느리고 온 40대들은 대부분 도시 주위의 빈민촌을 형성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시기에는 기성세대가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나름대로 모두 적응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학교 공부를 하지 않고도 다 잘 살았잖아요.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학교 공부를 통해 지식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 되었죠. 지금은 지식과 기술이 모두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처럼 지식과 기술을 암기하고 습득하지 않아도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과학 기술이 개발되든 그것을 운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신의 어떤 습관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미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이용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 개인 문제 등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을 때 절에 간다고 해결이 되었습니까? 부처님과 하느님에게 빌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증문즉서를 통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아니네 하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통적인 법문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 전통적인 종교는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농업사회에는 90%가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사회에는 대부분이 공장에 다녔는데 요즘은 자동화가 되고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소수가 된 것과 같아요. 이렇게 인간은 환경이 바뀌면 다시 적응하며 다른 일로 직업을 바꿉니다.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전에 지녔던 기술이 필요 없어지는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지는 고통을 겪게 되죠. 이때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반대하면 사회 변화가 늦어져서 실패한 사회가 되고, 변화를 빠른 속도로 따라가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받아들이되 자동화됨으로 인해 필요 없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의 변화만 쫓아가서는 안 되고 변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대한 고통이 적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인 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좋은 점도 많습니다. 영어를 안 배워도 되면 더 좋죠. 무엇 때문에 영어를 배우려고 합니까? 제가 어릴 때는 주산과 암산을 배웠습니다. 요즘은 전자계산기를 누르면 되는데 굳이 주판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해외 여행을 다닐 때 지도를 한 가방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도를 한 장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해서 다니면 되니까요.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적응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기억하고 암기하고 암산하는 기능은 앞으로 그 필요성이 갈수록 적어질 겁니다. 과거 조선조 말에 근대학교가 생기면서 서당에서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를 등용하던 시스템이 의미가 없어졌던 것처럼 이런 지식적인 기능으로 학생들의 등수를 매기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생각해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켜 등수를 올리려고 하는데 조선조 말의 과거 시험처럼 지금의 학교 시스템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아이들이 갖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이한 성격을 갖거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기성사회에서는 배척이 되었는데 지금같이 변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의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회에서는 기성교육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니까 요즘은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즘은 해외여행을 다닐 때도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면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저도 지금 해외에서 번역기를 사용하며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전문 분야나 증문즉설 같은 대화에서는 번역기만 갖고는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거나 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번역 앱의 기술이 더 정교해지면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호사 같은 직업도 앞으로는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법률을 다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사람이 판결할 때는 법에 어긋나더라도 상황을 봐서 형량을 낮춰주거나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데 기계는 그걸 못하겠죠. 그러면 너무 경직된 사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도에서 부탄으로 가는 국경에 6시에 도착했는데 입국 심사를 하는 사무소가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문의 시간 열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로 이렇게 닫기도 하고 또 사정을 하면 열어주기도 합니다. 9시에 국경을 넘게 되면 그날 저녁 대사님과 잡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 같았으면 어쩔 수 없이 9시까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문 앞에 서서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심사관이 자다 깨서 업무를 봐줬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규칙이 정해졌으면 닫지도 않고 열지도 않겠지요. 이러한 융통성 때문에 뒷돈이 오가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긴급할 때는
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공지능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면 부정부패는 없어질지 몰라도 융통성도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도 사람은 그냥 간 김에 이 길로 가자 하고 갈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계속 돌아가라고 안내만 하잖아요. 정해진 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질문자 정도의 나이면 삶을 사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이 될 뿐이지 벌써 인공지능 때문에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거나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에 애착을 갖다 보니 병원비를 비롯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노인들도 잘 돌보고 애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부엌 일도 해주는 로봇이 나온다면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삶이 편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로봇이 나와서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인생의 문제는 삶이 편리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마음 공부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계속 지켜보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악이 된다면 규제를 하면 되고 인간에게 유리하다면 발전을 시키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살펴가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사용해 나가야 합니다.